한국과 태국 두 나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등과 오해,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희망까지 양국의 관계는 지금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두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순수한 열정,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낯선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눈물,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 노력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공존하고 있죠. 여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한 태국 여고생이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 현실의 벽 앞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눈을 통해 바라본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작은 도전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의 트리암 우돔 숙사 고등학교에 다니는 18살 사란 차나라십니다. 태국의 수많은 여고생들처럼 저도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K-팝을 좋아했어요. 특히 블랙핑크의 리사는 제게 특별한 존재였죠. 태국 출신인 리사가 한국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거든요.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는 리사를 볼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 세계 관중들 앞에서 당당하게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모습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었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태국인들이 리사를 우리가 키워낸 스타라고 자랑스러워했답니다. 학교에서도 리사 얘기만 나오면 저는 신이 났어요. 친구들에게 리사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우리나라 사람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다고 자부심을 느꼈죠. 심지어 태국의 교과서에도 리사가 등장했을 정도니까요.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태국의 자랑스러운 딸이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2023년 8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리사가 한국의 소속사를 떠나 태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나라의 스타가 마침내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SNS에서는 이제 리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다는 글들이 넘쳐났고 태국 언론들도 우리의 딸이 돌아왔다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죠. 방콕 공항에는 수천 명의 팬들이 환영식을 열었고 정부는 공식 환영 행사까지 개최했답니다. 리사도 자신만만했어요. 인터뷰에서 태국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루겠다고 말했죠. 태국의 방송사들은 매일같이 리사의 귀국 소식을 전했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리사의 첫 솔로 활동은 충격적이었어요. 블랙핑크 시절에 화려했던 퍼포먼스는 찾아볼 수 없었고 뮤직비디오의 품질도 현저히 떨어졌죠. 한국에서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한 곡을 위해 수개월을 매달렸다는데 태국에서는 겨우 몇 명의 스태프가 전부였다고 해요. 녹음실 시설도 안무 연습실도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답니다. 글로벌 차트에서 리사의 이름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한때 전 세계 시상식을 휩쓸던 그녀는 이제 태국 국내 행사에만 간간히 모습을 비치게 되었어요. 유튜브 조회수도 급감했고 해외 팬들의 실망 섞인 댓글이 늘어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같은 블랙핑크 멤버였던 로제의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남기로 선택한 로제는 얼마 전 솔로 앨범으로 빌보드 차트 8위를 기록했고 그녀의 뮤직비디오는 24시간 만에 8천만 뷰를 돌파했죠. 미국의 유명 토크쇼에 연이어 출연하며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했어요. 이런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분명 둘 다 똑같은 그룹 출신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걸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걸까요? 이런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어요.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은 철저했습니다. 춤과 노래는 기본이고 언어, 매너, 인성 교육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죠. 한 곡을 발표하기 위해 수십 번의 품평회를 거치고 안무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점검한다고 해요. 심지어 은퇴 후 진로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놀라웠어요. 반면 태국의 연예인 육성 시스템은 즉흥적이고 체계성이 부족했죠. 우리는 너무 개인의 재능만 믿었던 걸까요? 시스템의 중요성을 간과한 게 아닐까요? 이런 깨달음은 저를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용기를 내어 학교에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었답니다.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 모임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까지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방과 후 우리는 도서관에 모여 한국의 성공 사례들을 연구했어요. K-팝 산업의 성공 비결부터 삼성,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과정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불과 6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차 우리 동아리의 진지한 태도가 학교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다른 학년 학생들도 참여하고 싶어 할 정도로 성장했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그들의 시스템과 철학이라는 것을요. 리사와 로제의 이야기는 그저 두 연예인의 이야기가 아닌 시스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던 거죠.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 배우고 싶다 생각했죠. 평소와 다름없던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의 특별한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가 서울 소재 모 여자고등학교와 2주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꿈에도 그리던 한국 방문의 기회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주변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요즘 한국이 위험하다며. 입국 심사가 너무 까다롭대. 한국인들이 태국인을 무시한대 등 걱정 섞인 이야기들이 오갔죠. 최근 악화된 한태 관계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학부모 단체 채팅방은 폭발했답니다. 제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리는 라인 알림 소리로 가득했어요. 반 대표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들 안전이 걱정이라며 교류 프로그램 반대 서명을 시작하셨고 순식간에 100명이 넘는 학부모님들이 동참하셨죠. 특히 제 짝꿍 수한나의 아버님이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셨어요. 방콕의 유명 여행사 대표이신 아버님은 최근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이런 시기에 한국과 교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셨답니다. 게다가 2주간의 수업 결손 7만 3천 바트에 달하는 참가 비용 문제도 논란이 되었어요. 태국의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담하기에는 꽤 큰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은 달랐어요. 선생님은 2010년대 초반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교환 교수로 계셨다고 해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셨죠. 여러분,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롤모델이 되었어요. 삼성전자는 애플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기업이 되었고 BTS와 블랙핑크는 빌보드를 점령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PISA 세계 1위의 교육열, 세계를 선도하는 IT 기술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이야기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서구만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이웃나라가 이루어낸 기적. 바로 곁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의 열정적인 설득은 통했어요.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되기로 결정되었고 20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답니다. 경쟁은 치열했어요. 3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서 20명을 뽑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밤낮으로 준비했어요. 먼저 한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국 뉴스를 들었죠. 처음에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친구 파이린과 함께 스터디 그룹도 만들었어요. 저희는 매일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모여 한국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했죠. 실수투성이었지만 서로 웃으면서 격려하다 보니 실력이 늘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공들인 건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죠. 2주 동안 매일 밤 자료를 찾고 수정했어요. 파이리는 제 발표를 들어주면서 피드백을 해주었고 저희 아버지는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발표 연습에 함께 해주셨답니다. 프레젠테이션에는 3가지 핵심 내용을 담았어요. 첫째, 한태 관계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 둘째, 현재 양국이 직면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셋째, 청소년 교류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였죠.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찍은 교내 한국어 동아리 활동 영상도 포함시켰어요. 면접날,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지만 준비한 대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 태국의 다리가 되고 싶은 사란 차나라십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 인사를 했을 때 면접관 선생님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치 못한 질문도 있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태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국의 장점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후 발표 날이 왔어요. 아침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께서 선발된 학생들의 명단을 읽기 시작하셨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답니다. 더구나 파이린의 이름도 함께 불려서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선발된 20명의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특별 수업을 받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학교 문화, 예절,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용 한국어까지 배웠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학생들과의 첫 화상 통화였어요.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다가 K-팝 이야기가 나오자
금세 친해졌죠. 특히 제가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 친구들이 정말 좋아해 주었어요. 저희는 한국 학생들에게 선보일 태국 문화 발표도 준비했어요. 전통 춤과 현대 태국의 모습을 조화롭게 담아내려고 노력했죠. 20명이 함께 모여 안무를 맞추고 대사를 외우고 의상을 고르는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즐거웠답니다.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어머니는 태국 전통 의상을 빌리러 먼 시장까지 다녀오셨고 아버지는 한국의 날씨에 맞는 옷을 사주시려고 백화점에 데려가 주셨죠. 내가 한국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의 격려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이제 2주 후면 한국으로 떠나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한 발자국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의 방콕 야경을 바라보며 상상해요. 서울의 모습은 어떨까? 한국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새로운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네요. 저의 새로운 도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2024년 3월의 새벽,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우리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설렘과 긴장감으로 잠 못 이룬 채 공항에 도착했지만 친구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답니다. 비행기 안에서 6시간,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하얀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가보는 한국, 처음 만나는 한국 친구들, 그리고 처음 경험하게 될 한국의 학교 생활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죠. 인천국제공항이 가까워질 무렵 기장님의 안내방송이 들려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기온은 영상 5도입니다. 방콕의 30도가 넘는 날씨에 익숙해져 있던 저희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답니다. 하지만 추위에 대한 걱정은 잠시,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모든 것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 말끔하게 정돈된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수완나품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공항 곳곳에 설치된 무인 시스템이었답니다. 체크인부터 수화물 맡기기까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죠. 심지어 길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는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더 놀랐어요. 세면대 위의 스마트 미러는 날씨 정보와 비행기 운항 정보를 보여주었고 화장실 앞에는 실시간 청소 상태를 알려주는 디스플레이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게 공항의 화장실이라니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었죠. 입국 심사대 앞에서의 긴장감은 더욱 컸어요. 저희 앞에 있던 다른 태국인 관광객이 추가 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거든요. 게다가 입국 심사 부스 위의 전광판에는 불법 체류자 강력 처벌이라는 문구가 번쩍이고 있었죠. 다행히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위한 전용 심사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심사관은 처음엔 무서워 보였지만 저희가 학생이라는 걸 확인하고는 미소를 지어주셨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가세요라는 말씀도 해주셨죠.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은 마치 신비한 여행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도 놀라웠지만 더 신기했던 건 열차 안의 질서였답니다. 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조용했고 모든 승객들이 줄을 서서 차례대로 승하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교통카드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죠. 하나의 카드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니 환승할 때도 추가 요금 없이 갈아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 역사가 마치 지하 도시 같았거든요. 쇼핑몰, 식당, 심지어 도서관까지 있다니 깔끔하게 정돈된 안내 표지판과 편의시설들은 태국의 지하철역과는 비교도 안 됐죠. 버스로 학교로 향하는 동안 도시의 모습이 계속 저를 놀라게 했어요. 반듯하게 정돈된 거리, 곳곳에 있는 공원, 자전거 전용 도로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빨간불이면 차가 없어도 모두가 신호를 지켰죠.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피곤함도 잊을 만큼 학교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답니다. 교문부터 달랐어요. 학생증을 태그하면 자동으로 출석이 체크되고 학부모님께 문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현관에 들어서자 스마트 알림판이 우리를 반겼어요. 각종 공지사항은 물론 급식 메뉴, 날씨, 학사 일정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심지어 학생들의 분실물 정보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교실도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책상에 태블릿 PC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자칠판은 기본이었죠. 선생님의 설명을 녹화해서 나중에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우리 학교는 아직도 분필 칠판을 쓰고 있는데 말이에요. 환영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태국어로 준비한 공연도 좋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들의 준비성이었답니다. 우리 모두의 얼굴과 이름을 외워서
각자에게 맞는 환영 메시지를 준비해놨더라고요. 심지어 태국 명절인 송크란에 대해서도 공부해와서 이야기를 나눴죠. 저녁 식사 후에는 기숙사로 이동했는데 여기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방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고 스마트 시스템으로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었거든요. 세탁실에서는 앱으로 세탁기 예약까지 할 수 있다니 밤이 되어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이곳에서의 이주가 저를 얼마나 더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 학교에서의 첫 수업은 충격적이었어요. 아침 9시 1교시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모든 학생이 태블릿 PC를 켜고 수업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가 영화 속에 들어온 줄 알았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4~5명씩 모둠을 만들었어요. 태블릿으로 자료를 찾고 의견을 나누고 발표 자료까지 만드는 모습이 놀라웠죠. 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선생님 말씀을 받아 적기만 하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스템 랩실이었어요. 3D 프린터가 여러 대 있었고 레이저 커터까지 갖춰져 있었죠. 학생들은 이걸 활용해서 직접 제품을 설계하고 만든다고 해요. 한 학생은 자신이 디자인한 친환경 연필꽂이를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있었는데 그 진지한 표정이 마치 전문가 같았어요. 우리 학교 창업 동아리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실제로 판매하기도 해요. 파트너로 배정받은 한국 학생 지수가 설명해 주었어요. 학생들이 만든 제품을 학교 축제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딩 수업도 특별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선택 과목인데 여기서는 필수 과목이더라고요. 놀라운 건 수업 방식이었어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었죠. 오늘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앱을 기획해 볼 거예요. 이런 주제로 시작된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실제로 간단한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냈어요.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앱, 재활용을 게임처럼 만든 앱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죠. 점심시간도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급식을 먹으면서도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이 있었고 도서관에서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는 모습도 보였죠. 지수는 이게 일상이라고 했지만 저에겐 모든 게 신선한 충격이었답니다. 방과 후에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자율학습실마다 학생들이 가득했는데 놀랍게도 감독 선생님이 없었어요. 철저한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어떤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고 또 다른 학생들은 그룹을 지어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창의융합 프로젝트 발표회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수준이 대학교 발표 같았어요. 인문학과 과학을 접목한 프로젝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등 주제도 다양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은 서로의 발표를 경청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주고받았죠. 이게 바로 진정한 토론 문화구나 싶었어요. 밤 10시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태국의 교육은 아직도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생이 받아 적는 일방향 소통이 대부분이에요. 시험 점수만을 위한 주입식 교육이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만들어내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이런 교육이 특별한 몇몇 학교만의 이야기긴 하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수의 말로는 학교마다 변화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인프라와 교육 방식은 지향점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은 제게 큰 충격이자 영감이었어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삼성,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어가는 거구나.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이 탄생하는 것도 이런 교육 시스템 덕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기숙사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 것들은 제 미래의 꿈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주었답니다. 토요일 저녁 자매학교에서 준비한 한강시민공원 바비큐 파티가 열렸어요. 서울의 3월은 아직 쌀쌀했지만 따뜻한 음식과 즐거운 대화로 추위도 잊을 수 있었죠. 한강변에 줄지어 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란, 야채 좀 더 씻어 올래? 지수의 부탁을 받고 수도가로 향했을 때였어요. 멀리서 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착각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 고향의 언어가 맞았죠. 3명의 가족이 야채를 씻고 있었는데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사와디카. 그들은 깜짝 놀란 듯 저를 바라봤고 이내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답니다. 간단한 인사로 시작된 대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방콕 출신의 평범한 가족이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죠. 원래는 관광 비자로 왔다가 중년의 여성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코로나19 상황으로 귀국이 어려워지면서 체류하게 되었고 지금은 비자가 만료된 상태라고 했죠. 말씀하시는 내내 주변을 살피는 모습에서 그들의 불안한 일상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특히 마음 아팠던 건 초등학생 나이의 두 아이들이었어요.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집에만 머물러야 했고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사귈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한글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교육이 특권이 되어버린 현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왔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매일 밤 일이 끝나고 난 후에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는 말씀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죠. 특히 아이들에게 한국의 교육 기회를 주고 싶다는 부모님의 바람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한국의 교육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기에 아이들에게 이 기회를 주고 싶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로 어제 제가 경험한 한국의 최첨단 교육시설과 시스템이 떠올랐거든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답니다. 수도가에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칠 동안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감탄만 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죠. 시스템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바비큐 파티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파티의 음악소리와 웃음소리 너머로 그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죠. 한강의 야경이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리사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건 분명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이었을 거예요. 4년이라는 긴 연습생 기간, 철저한 교육, 전문적인 트레이닝, 이 모든 것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반면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현실의 벽. 이건 비단 연예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찬란한 불빛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들,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저는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을 보았답니다. 일기장을 쓰며 다짐했어요. 언젠가 제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고.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달은 만큼 그 시스템이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한강에서 만난 가족들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아이들은 언제쯤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한 밤, 저는 오늘 진정한 현실을 마주했답니다. 일요일 아침, 자매학교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어제 한강에서 만난 태국 가족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안고 저는 견학버스에 올랐습니다. 첫 목적지는 수원에 있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1950년대 한국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허가 된 거리, 헐벗은 아이들, 태국보다도 훨씬 가난했던 그때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불과 70년 전 한국의 모습이에요.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의 발전된 모습과 너무나 달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그 답을 전시관을 돌아보며 하나씩 발견할 수 있었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대한 꾸준한 투자, 특히 눈에 띈 건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이었답니다. 삼성은 단순히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갈 인재를 키웁니다. 인재개발원 소개 영상을 보며 저는 문득 어제 만난 가족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들에게도 이런 교육과 성장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땠을까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고향의 현대모터 스튜디오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자동차 전시장이 아니었죠. 미래 도시의 모습과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주니어 엔지니어 프로그램이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직접 자동차를 설계하고 3D 프린터로 모형을 만들어 보는 거였죠. 더 놀라웠던 건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인재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담당자분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이런 교육이 있었기에 한국이 자동차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구나.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본 광경도 충격적이었어요. 연구원부터 생산직 직원까지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휴일이라 직원분들이 많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이게 바로 수평적 기업 문화구나 싶었어요. 오후에는 미래 모빌리티 체험관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현대차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생활 방식을 디자인하고 있었거든요. 수소연료전지, 자율주행, 도심항공 모빌리티까지 모든 게 체계적인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5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태국의 현실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늘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차근차근 시스템을 구축해온 거죠.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노트에 이것저것을 적어 내려갔어요. 태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았죠. 첫째,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해요.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으로요. 둘째, 기업과 교육의 연계가 중요해요. 현장 실습, 인턴십 같은 프로그램들이요. 셋째,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필요해요. 당장의 이익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요. 물론 이 모든 것을 당장 실현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한국도 처음부터 이렇게 발전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들도 가난하고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이를 극복했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제 만난 그 가족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건 결국 이런 시스템의 변화겠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바뀌면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 것들은 단순한 기업 견학이 아닌 희망의 발견이었어요. 언젠가 태국도 이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같은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야 할 거고요. 잠들기 전 저는 꿈을 꾸었어요. 30년 후 방콕에서도 이런 첨단 기술 전시관이 생기고 학생들이 미래를 꿈꾸며 배우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답니다. 2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그저 꿈꾸기만 하는 제가 아니었거든요. 귀국 직후 저는 바로 실천에 옮겼어요. 먼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죠. 선거 공약은 단순했어요.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우리 학교에서도 실현하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어요. 한국 교류 프로그램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갔나 봐요. 특히 한국식 스터디 그룹 시스템 도입은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답니다. 당선 후 첫 번째로 시작한 건 드림 스터디 프로그램이었어요. 방과 후에 자발적으로 모여 공부하는 문화를 만든 거죠.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더 기쁜 소식은 방콕의 한국국제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매월 한 번씩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일부 선생님들은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고수하려 하셨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하셨죠. 하지만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면서 그분들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부심을 느끼는 건 우리 학교가 방콕 교육청의 혁신학교 모델로 선정된 거예요. 다른 학교들이 우리의 스터디 그룹 시스템을 배우러 오기도 한답니다. 이제 저의 다음 목표는 한국 유학이에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진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죠. 교육 전문가가 되어서 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잊지 않고 있어요. 한강에서 만났던 그 가족을요. 언젠가 제가 만들어갈 변화가 그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으니까요. 저의 작은 혁명이 태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어요.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꿈꾸는 것에서 그치지도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태국 고등학생 사란 차나라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